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태양계에 속한 여러 가지 행성들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외부 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별자리라는 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천구라 해갖고 거대한 구에 다 박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별들이 공간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같은 방향에 보이고 그걸 이어가지고 특별하게 무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별자리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물론 동양과 서양에서 서로 다른 별자리들이 이제 발표되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천문학회에서는 8개의 별자리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인데요. 여러분들 북쪽 하늘 다시 말해 북극성 주변에 보인다는 별자리인데요. 얘네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보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북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보인다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우리가 북쪽 하늘 말고 동남서쪽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동쪽 하늘에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지나는 그런 일반적인 별자리들은 말하는 계절별 별자리로서 봄에 잘 보이는 별자리, 여름에 잘 보이는, 가을에 잘 보이는,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자리들이 따로 있네요. 대표적으로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자리로서 여러분한테 오리온 자리를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자리들이 겨울철에 잘 보이려면 별자리들 위치가 어디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건데요. 일단 페이지 100페이지와 110페이지 요 두 페이지에 있는 거. 계절별 별자리, 특히 110페이지에 봄에 잘 보이는, 여름에 잘 보이는 이 계절별 별자리는 좀 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상 우리가 직접 인천 여기서 별을 본다면 거의 볼 수 있는 별들이 몇 개? 없죠. 워낙 빛공해가 심해가지고 조금 더 교외로 나가서, 야외로 나가서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별자리들이 될 것 같네요. 페이지에 110, 111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략히 읽어보셨으면 이쪽 페이지 한번 볼게요. 페이지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한테 좌표계 이름을 한번 소개하면서 지평좌표계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평좌표계는 장점이 일단 북쪽 하늘만 잡아줄 수 있다면, 북극성만 잡아줄 수 있다면 거기서 쭉 내려서 북점을 기준으로 방위각과 그리고 고도로서 쉽게 우리 별들의 위치를 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일중동하죠.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와 그리고 관측하는 시각에 따라서 그 좌표값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안 바뀔 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자는 게 뭡니까 하면 적도 좌표계입니다. 적도 좌표계는 우주의 저 먼 우리가 이걸 춘분점이라는데 아직 여러분한테 춘분점의 위치는 표시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춘분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도는 적경과 그리고 위아래 올리는 적위, 적경과 적위로서 표시하는 게 적도 좌표계입니다.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해요. 그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위치가 이 몸의 위치에 있을 때 태양 쭉 가서 만나는 여기가 0시라고 표시되겠습니다. 0시 근처에 있는 별자리들이 천여자리입니다. 즉 우리는 봄에 태양이 천여자리하고 함께 떠요. 그렇다면
제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태양과 함께 뜨는 별들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면 이쪽 태양과 반대편에 있는 쪽에 있는 요거니까 12시 방에 있는데요. 여기가 물고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가 훨씬 더 잘 볼 수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절별 별자리를 볼 수 있을 때 태양 쪽 방향이 아니면 태양과 반대편에 있는 쪽 별자리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구가 풍전방이 반시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지구 여름에 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구 여름 쪽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6시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면 쌍둥이 자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네요. 여름철에 쌍둥이 자리는 우리가 제대로 관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쪽에 18시 방향 쪽에 있는 이 별자리들이 여름에 잘 볼 수 있는 별자리예요. 여기가 궁수자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이쪽에 가을이네요. 지구의 가을에서 태양 쪽을 보면 물고기 자리가 같이 뜹니다. 가을에는 밤하늘에 처녀 자리를 좀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되겠죠. 내가 별자리를 외운 게 몇 개가 없어요. 오리온 자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겨울의 지구 위치입니다. 이 겨울의 지구 위치 태양을 보면 궁수자리와 함께 뜨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밤에 바라보면 이 쌍둥이 자리가 잘 보이는데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오리온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5시, 6시 사이에 여기에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오리온 자리를 매우 쉽게 잘 관측할 수 있고요. 특히 오리온 자리를 왜 얘기했습니까? 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 10개를 뽑았을 때 2개가 오리온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겨우 후반부에 여러분한테 성단과 성운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성단과 성운이 바로 요 오리온 자리에 있어요. 암흑성운은 말머리 성운, 그리고 발광성으로 오리온 대성운 이런 쪽이 오리온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 102페이지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특히 지구가 공전하는 과정에서 별자리들이 어느 쪽 방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 점성술 하면서 뭐 여러분들 별자리, 별 뭐 운세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4월생이면 4월의 별자리면 실상 그 4월의 별자리라는 것은 태양과 함께 뜨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페이지 102페이지였습니다. 영시 여기가 춘분점이라는 곳이고요. 6시 이쪽이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102페이지 쪽에서 뭐 방금 얘기했던 건데요. 101페이지 잠시 넘어볼게요. 101페이지. 101페이지 보충자료 맨 아래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천문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천문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실상 이제 조선의 천문도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옛사람들은 왕이라는 존재가 하늘과 닿은 사람이라고,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결국엔 흔히 말하는 역성혁명이라고 해가지고요, 고려를 끝내고 조선을 건국했죠. 이 조선 건국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함이에요. 용대천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어요? 뿌리 깊은 나오는 가만에 가뭄에 뭐 조지족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육룡이 나르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까요? 들어본 적 없습니까? 킹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뭐 용비어천가 뭐 이런 것들 이제 편찬하고 그랬는데, 육룡이 나르샤라는 것은 조선 왕조를 일으키기에 앞서서 태조 이성계의 뭐 고조부 때부터 조선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곳에 무덤을 쌓으면 한 4대조 후손이 왕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예언을 스님으로부터 듣고 그 무덤을 실제로 하고 이후에 이성계가 그렇게 조선을 건국했다. 그래서 지금 고려의 충신들한 이게 고려를 이제 받드는 충신들이 조선을 이어받아 달라, 뭐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조선을 받아달아 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쓰게 한 거예요. 그 고조 할아버지의 묘를 찾으려고 조선 왕조들이 내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찾았습니다. 고종 때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죠.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 이성계 때께 하나 있습니다. 킹 세종 때께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께 하나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그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큰 천문대가 있는데요. 그 천문대에 보관되어 있어요. 즉, 그 탁본을 떠가지고 조선에서 보는 별은 이렇습니다라고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게 세종대왕 때 보내주었습니다. 단 그는 태조 이성계 거의 탁본을 보내주고요. 세종대왕 자신이 이제 만든 이쪽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현재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합니까? 숙종 때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종 때 것이 한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별자리 위치가 조금 달라져서 새로 만들었어라는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세종도 하나 만들었다는 거 알겠죠? 혹시 알아요? 또 여러분이 나중에 뭐 그런 것 하다가 이런 천상열차 분야 지도 하나 발견하면서 고고하게 또 센세하는 시연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뭐 이 얘기를 왜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얀 물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 은하수예요. 실상 은하수 밀키웨이 서양 동서양이 서로 다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마치 밤하늘에 우유가 흘러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많이 보이는. 여러분들 교회 나가서 진짜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듯이 한번 본 적이 있다면 그 은하수의 존재를 잘 알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안 그렇습니까? 쌤은 촌놈이라 가지고 뭐 어릴 적에 그렇게 별 많이 보고 자랐던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이 은하수는 여름에 잘 보일까요? 겨울에 잘 보일까요? 은하수는 여름에 잘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캠핑을 겨울철 캠핑보다는 아마도 또 여름철 캠핑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여름철에 캠핑 가서 교회 가서 하늘 쳐다보면 정말 별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빛공해가 없는 쪽에 간다면 말이에요.
알겠어? 그렇다면 여름, 지구에서 여름이 됐잖아. 은하수는 뭡니까? 실상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 그래서 여름철에 태양이 이쪽 방향에 있을 때 여름철 밤에 잘 보이는 여기가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 이쪽에 엄청나게 별이 빽빽하게 있는 여기가 은하수가 잘 보이는 방향. 그래서 겨울철에는 은하수를 그렇게 잘 못 봐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워낙에 우리가 뭐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밤하늘에 별을 쳐다볼 일이 썩히 없습니다만은 만약 별을 그렇게 본다면 한번 시험 내가서 밤에 부모님 졸라가지고 한번 교회로 드라이브 한번 가자 해가지고 한번 별 좀 보고 와보십시오. 그 쏟아질 듯한 별을 눈에 한가득 담았을 때 또 그 느낌은 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102페이지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 페이지 103페이지 볼게요. 지구 공전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서 이름한테 지난 시간에 연주시차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군요. 연주시차 정도한테 가르친 적이 있다 없다? 지구 공전 증거 가르친 적이 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합니다.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별에 대해서 천구상에서 어떻게 보일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겠네요. 스타 1이었습니다. 지구 위치가 이완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지구 위치를 E2 바꿔놓으니까 별 위치가 이렇게 달리 보이네요. 별 위치가 달리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시차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그 각의 절반을 이걸 P라 쓰면서 연주시차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연주시차는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큰 연주시차를 보일 수 있는 별은 약 1초 됩니다. 1초가 어느 정도 각도입니까 하면 직각을 90도분하면 1도가 됩니다. 그 1도를 60도분하면 1분이 되고 또 60도분하면 1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3600분의 1도 차이입니다. 밤하늘 별 중에서 그 3600분의 1도 차이를 느끼라는 것이 연주시차예요. 사람이 맨눈으로 관측해갖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껴요. 엄청난 대구경 망원경이 개발된 뒤에 느끼게 된 겁니다. 기호로 연주시차 P라고 썼는데 이 연주시차 P는 별까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멀면 연주시차는 작아집니다. 현재 과학 기술로는 100분의 1초까지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뒤에 미스터 문 맞나? 잠시 일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일어서. 이 별까지 거리를 제시하는데 여러분 보통 별까지 거리를 제시하는 것 중에 광년이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1광년, 1라이트 이어 되는데요. 1광년은 별이 1년간 간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별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하면 1초에 빛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하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굉장한 거리죠. 굉장한 속력이에요. 1초에 30만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드예요. 지난번에 얘기해봤는데 곱하기 1 하면서 소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3600초면 1시간이고 24시간이면 원데이가 되겠고 365일이면 원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게 대략 9 곱하기 10의 12승 킬로미터. 이게 1광년의 거리가 됩니다. 반면 연주 시차로 측정할 때 거리는 파섹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우리가 연주 시차 P가 1초가 되면 이렇게 쓰는 게 초예요. 1초가 되면 거리 R을 1파섹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주자 P가 0.1초가 되면 얘는 10파섹의 거리를 0.01초가 되면 그렇다면 100파섹 거리. 아까 말했지만 현대과학기술로는 100파섹까지의 거리 0.01초까지의 연주시차는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멀리 있는 별들은 연주시차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1파섹이라는 거리 광년 따지면 대략 3.26 광년 되는데요. 도대체 이건 어느 정도 되는 거리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리입니까? 하는 거예요. 요 거리, 요 P가 얼마? 0.1초 될 때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요 거리 R을 1파섹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들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 이걸 1 아스트론 유닛 1천문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게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가 되는데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빛으로 보면 대략 500초 정도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500초 전의 태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되는 게 1천문 단위가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합니다라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지구 반지름 할 때 에르토스테네스가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해요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360도면 한 바퀴 다 돌리겠습니다. 2파이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이 중심의 크기가 1초 361초 나왔을 때 이 반지름을 1파섹이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요 P가 만약에 1초가 되면 이 거리 R을 1파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360도면 2파이 곱하기 1파섹의 원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심각의 크기가 P 얼마? 3600분의 1도가 되면 그때 호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하면 1AU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항 곱하면 2파이 곱하기 3600분의 1 파섹은 360 곱하기 1AU. 그래서 1파섹의 거리는 3600 곱하기 360 곱하기 3600 그리고 2파이 AU 해서 대략 20만 AU 정도 나오겠습니다. 20만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1천문 단위가 1억 5천만 1천문 단위가 1.5 곱하기 10의 8승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대략 3.1 곱하기 10의 13승 킬로미터 나오겠고 그래서 대략 3.26 광년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별까지 거리를 내에 있어서 천문 단위를 쓸 수도 있겠고 광년이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겠고 파섹이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천문학에서는 이 파생이라는 데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광년보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광년이라는 단위가 훨씬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250만 광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온 빛은 250만 년 전에 출현한 빛이 이제서야 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자주 말합니다만 여러분 망원경이라는 건요. 멀리 있는 걸 보겠다는 건데 멀리 있는 것을 보겠다. 그건 옛날의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태양을 본다. 지금의 태양을 본다. 지금의 태양이 아니에요. 500조 전의 태양이에요. 이해되셨어? 안드로메다 은하를 봤잖아. 250만 년 전의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장 멀리 있는 별도는 은하가 134억 광년 거리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134억 년 전에 출현한 빛이 이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 빅뱅 이런 것들을 보면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또는 138억 년을 제시하는 거 있는데요. 우주 탄생한 이후에 한 4억 년 전에 만들어진 별이 이제서야 우리한테 빛이 오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페이지 103페이지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화성에 가서 별을 관찰해서 연주차, 화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성도 태양 주위 공전이니까 연주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과학 기술로 100분의 1파스까지 한다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100분의 1초까지 해서 100파스까지의 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별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화성에 가면 더 멀리 있는 별까지 연주차를 통해서 관측이 가능하다. OX. 그렇죠. 화성 가면 화성의 공전 궤도는 지구보다 좀 더 길어요. 좀 더 공전 궤도가 더 공전 궤도 반전이 더 크죠. 그래서 연주차가 되면 똑같은 별이라 하더라도 연주차가 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어요? 결국에 100분의 1파스까지 얘기했을 때 훨씬 더 멀리 있는 별까지 관측 가능할 수 있겠군요. 이해되셨습니까? 화성에 가서 한다면 더 멀리 있는 지구에서 관측한 것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을 연주차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주차와 거리와의 관계,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00파세까지의 거리니까 326광년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6광년이니까 굉장히 멀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거리에 비하면 정말 짧은 거죠.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 은하의 반지름은 5만 광년이죠.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태양계까지가 3만 광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0광년은 정말
아주 근거리예요. 그럼 도대체 그 멀리까지 있는 별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하면 스페이드 12F에서는 안 나옵니다. 3F 정도 가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변광성, 별의 밝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허블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소개할 것이겠습니다. 정리 다 되신 분들은 103페이지까지 개념 확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